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새 학기가 시작됐네요. 기업금융의 2회2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뭐 제 생각에 여기 이 수업 듣는 학생 대부분은 제 수업을 이미 들었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뭐 저에 대한 소개는 길게 하지 않을게요. 제 이름은 김도연이고요. 음, 네, 우리는 이제 저는 이 기업금융의 2회2 과목을 지금 매우 오랫동안 이 과목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한 8, 9년 된 것 같네요. 네. 음, 오랜만에 하니까 좀 긴장이 되네요. 지금 거의 한 서너 달 만에 오랜만에 찍는 것 같은데. 네. 일단 과목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하고 그리고 하도록 할게요. 일단 이 과목은 이번 학기 내내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뭐 지금 뭐 백신을 이제 맞기 시작했는데 아마 집단 면역 그 상황까지 가려면 이번 학기 끝날 때까지는 집단 면역이 되지 않을 거라고 거의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예상되기 때문에 근데 이번 학기까지는 어, 제 수업은 이 기업금융의 2의2 수업은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에요. 아마 그 온라인 오프라인 여부는 교수님들마다 다를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교수님들은 뭐 거리두기 단계가 낮은 단계로 내려가면 뭐 대면 수업으로 전환하실 수도 있고 뭐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제 수업은 그러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냥 뭐 거리두기 1단계든 0단계든 관계없이 그냥 학교가 강제로 전환시키지 않는 한 이번 학기 끝나는 날까지 온라인 수업을 할 예정이고요. 대신에 시험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볼 예정인데 중간, 기말 둘 다 대면으로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시험은 되도록이면 대면 시험을 볼 예정인데 아주 뭐 피치 못할 사정이 발생하면 그런 일이 생기면 이제 작년 이제 그 겨울에 그랬죠. 저는 되도록이면 대면 수업을 보려고 했는데 뭐 그 코로나 확산세가 너무 심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비대면으로 시험을 봤는데 이번 학기는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는 그렇게 막 확 다시 퍼지지 않는 한 되도록이면 대면 시험을 보려고 해요. 수업만 온라인으로 할 생각입니다. 뭐 수업도 오프라인으로 하면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지난 1년 동안 수업을 이제 온라인으로 해 보니까 그리고 학생들의 피드백을 좀 받아 보니까 뭐 온라인으로 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여러 강의 평가라든지 또는 뭐 따로 이렇게 들어보면 이렇게 온라인 오프라인 수업의 퀄리티의 차이가 아주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 학기까지는 저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뭐 여러분들도 어쩌면 그게 더 편하다고 그렇게 느끼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네, 일단 이번 학기는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이 수업은 기업금융의 2의 2고요. 그리고 선수 과목은 기업금융의 2의 1이에요. 그 지난 학기에 이제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그 전에 들었던 학생들도 있을 텐데 이 기업금융의 2의 1을 듣고 이 2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글자를 키울까요? 어, 굳이 뭐 기업금융의 2의 1 안 듣고 난 2를 듣겠다는 학생들은 글쎄 그게 허용되는지 모르겠는데 된다면 뭐 그렇게 들어도 제가 뭐 어떻게 말리겠어요 그거를. 하지만 이게 내용이 사실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학부 수준에서 배우는 기업 재무의 이제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저는 그걸 이제 원, 투로 잘라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고 앞부분을 스킵한 채로 뒷부분을 먼저 배우고 앞부분 나중에 배우면 이 흐름이 이어지지가 않아요. 마치 여러분들 드라마 볼 때 뭐 14부작짜리면은 8회부터 14회까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1회부터 다시 보면 재미가 없겠죠. 네, 그런 느낌이니까
이게 내용이 매 그 뭐라 그러죠? 그 매 에피소드마다 내용이 새로운 그런 드라마 형식이 아니고 그 이어진 내용이 쭉 이어지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뒷부분 먼저 듣고 앞부분 나중에 듣고 하면은 흐름이 잘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원을 먼저 듣고 투를 듣는 거를 추천하고 그렇게 들었을 때 훨씬 이해가 잘 될 거예요. 뭐 과목이 그다지 어려운 과목은 아니기 때문에 뭐 무리해서 듣겠다면 뭐 따라오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순서대로 듣는 게 좋다. 뭐 그치만 뭐 당장 졸업을 된다든지 뭐 그런 사정이 있는 학생은 뭐 어쩔 수 없겠죠. 원을 안 들었어도 뭐 이거 들어도 제가 뭐 굳이 쫓아내거나 하진 않겠습니다. 자, 이 수업은 일단 기본적으로 기업금융의 2의 원 수업을 이제 이어서 그 수업에 이어서 하는 그 후속 과목이고요. 그래서 기업 재무의 이제 어느 정도 중간 정도 레벨의 이제 지식을 가르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주로 이제 어떤 토픽을 배우느냐? 이제 처음에 우리가 포트폴리오 티어리라는 걸 배울 거예요.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해서 아마 한 4주 정도, 3, 4주 정도 배울 것이고, 그 다음에 캐피탈 스트럭처, 자본 구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우리 자본 구조에 대해서는 이미 그 지난 학기에 설명을 했습니다. 기업금융의 2의 원에서 자본 구조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했었어요. 뭐였냐면 기업은 자금을 마련할 때 돈을 빌려오거나 아니면 돈을 투자받을 수 있는데 빌려오는 돈을 부채, 투자받는 돈을 자기 자본이라 부른다 그랬고 그 부채와 자기 자본의 비중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그거를 캐피탈 스트럭처, 자본 구조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페이아웃 팔러시에 대해서도 배울 겁니다. 페이아웃은 배당이라고 일단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배당 정책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다음에 단기 재무 계획에 대해서도 이제 배울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이제 이번 학기가 끝날 거예요. 아 잠깐 더 나아가기 전에 그 이 수업 듣는 학생들한테 제가 그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제 수업을 듣고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번 학기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학기에도 약간 그런 학생들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뭐냐면 작년까지만 해도 작년까지라는 것은 이제 1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학생들이 주식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거든요. 주식 시장이라든지 뭐 주식 투자라든지 이런 거에 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뭐 관심이 있었던 학생들도 있었겠죠. 하지만 제가 볼 때 소수였고 그 다수는 아니었던 것 같고 뭐 따라서 뭐 제 수업을 들으면서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럼 저는 가끔 가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금융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 소신을 이야기하는 적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낀 학생들이 예전엔 없었는데 최근 들어 조금씩 생기고 있는 것 같아서 혹시 그 본인이 주식 투자에 흠뻑 빠져 있는데 뭔가 본인과 다른 생각의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매우 나쁘다 하는 학생들은 이 수업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내가 프로 불편너다. 아니, 프로 불편너다 말은 좀 그런가? 하여튼 뭔가 내가 지금 주식에 완전 미쳐 있는데 근데 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아마 다다음 시간 정도 되면 다다음 시간 정도 되면 공매도에 대해서 얘기를 분명히 할 거예요. 제가 지난 10년간 수업을 하면서 공매도에 대해서 단 한 명의 학생도 관심도 없었고 대부분은 그냥 설명해도 그냥 대충 넘어가고 거의 그랬는데 아마 이번 학기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공매도 얘기만 나오던 나는 막 열이 뻗친다. 도저히 수업을 못 듣겠다 하는 학생들은 그냥 조용히 수강 취소 누르시고 다른 좋은 과목 우리 과에 많잖아요. 그런 과목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마 공매도 제도에 대한 저의 소신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많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듣기 싫으면 듣지 마시라. 수강 취소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지금 이제 그 이번 학기
제 수업이 꼭 주식에 대한 내용만 다루는 수업은 아니죠. 여러분들 지난 학기에 들어봤으니까 알겠지만 사실 주식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번 학기 기업금융 2의 2 수업은 사실 초반에 한 중간고사, 그러니까 초반에 한 4주? 3, 4주 정도는 주식시장에 대한 얘기만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불편해할 수 있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불편할 것 같으면 듣지 마시라. 미리 제가 뭐라 그래야 되나? 미리 이야기했어요. 나중에 불편하다고 불평불만 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불편할 것 같으면 조용히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학기 대충 배울 내용 초반에 한 3, 4주 정도는 포트폴리오 시어리, 이게 아마 주식 투자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뭐 주식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뭐 주식도 될 수 있고 채권도 될 수 있고 하지만 어쨌든 그런 투자에 대한 내용이고, 다음에 이제 캐피탈 스트럭처, 자본 구조, 여기까지 배우면 아마 중간고사 범위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배당 정책, 그리고 단기 재무 정책 해서 이제 기말고사 이렇게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업은 이제 기업재무원에 이어서 이제 하는 내용인데, 결국 이제 학부 수준에서 배우는 기업재무의 한 중간 정도 레벨, 우리가 좀 고급 레벨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제가 가르치는 수준이 좀 창피하고 중간 정도의 레벨을 예, 가르 학습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듣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재무 관리라든지 아니면 투자론 또는 뭐 금융공학과 관련된 그런 수업들을 이제 들을 수 있게끔 이제 준비 과정을 다루는 게 이번 수업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업 재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금융 수업의 가장 기초예요. 아마 예전에도 이야기한 적 있을 텐데, 이제 우리 경제학에서는 미시경제학 같은 그런 과목이라고 했었죠. 미시경제를 배워야지 그때부터 이제 뭐가 이제 나머지 경제학들을 다 차근차근 배워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이 기업 재무를 배워야지 이 뒤로 나오는 이제 뭐 투자론, 뭐 재무 관리, 뭐 파생 상품 이런 내용들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듣게 될 이제 다른 금융 관련 과목들을 배우기 위한 준비 과정,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뭐 수업 진행 방법 이런 거는 기업금융의 원 다 들었던 학생들은 뭐 별 차이점이 없어요. 그냥 똑같습니다. 매 챕터가 끝날 때마다 과제가 나갈 것이고, 이번 학기는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과제를 또 역시 지난번처럼 제출할 필요는 없는 과제가 되겠네요. 근데 꼭 제출하지 말라고 하니까 학생들이 제때제때 숙제를 안 하더라고요. 숙제가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제출만 안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숙제를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숙제는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단지 우리가 지금 서로 만나질 못하니까 제가 그거를 굳이 제출은 받지 않겠다. 뭐 예를 들어 이메일로 과제를 받아도 막 200개씩을 제가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는 내가 이메일 200개 열어보기 좀 힘들고, 그래서 그냥 받지만 않을 뿐 여러분들 과제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제가 없는 게 아니고 제출의 의무만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과제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제때제때 하기를 바라는데, 제가 이제 과제 풀이 동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리잖아요. 근데 보면 거의 뭐 중간고사 한 당일 전까지만 해도 조회수가 매우 낮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과제를 거의 하지 않는다라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거의 조회수가 전체 학생 수, 그러니까 수강 인원 수의 한 5분의 1 정도 될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시험 당일 되고, 이제 시험 전날, 시험 당일 딱 되면 이제 갑자기 조회수가 급증하는데,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과제는 매 챕터가 끝날 때마다 하시고, 그리고 제가 찍은 과제 풀이 동영상, 길지도 않아요. 뭐, 길어야 20, 30분?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그거 보고 맞춰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학교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공부할 수가 있어요. 괜히 뭐 온라인이니까 뭐 공부가 안 되네, 뭐 그러지 말고 하면 됩니다. 다 하면 뭐 이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하시면 되고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뭐 상당히 많은
대다수는 과제를 제때제때 안 하고 분명히 중간고사 이제 볼 때까지 미뤄둘 게 뻔하지만 저는 뭐 강제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자율에 맡기겠습니다. 공부는 여러분들이 원해서 하는 거니까요. 억지로 하는 거 아니죠. 다 여러분들이 원해서 등록금 내고 원해서 제 수업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억지로 들으라고 안 했으니까. 공부도 여러분들 자율의 뜻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둘 다 볼 예정이고, 그리고 둘 다 대면 시험을 볼 예정이에요. 네, 지금 정도 수준이 유지된다. 코로나 지금 뭐 300명대로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 유지된다. 예, 저는 대면 시험을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한 번이라도 안 보면 F 받아요. 그러니까 중간 기말을 둘 다 봐야지 F 안 받지. 둘 중에 한 번이라도 빠지게 결석하면 F 받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반드시 봐야 돼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시험을 보기만 하면 F를 안 줄 예정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늘 그래왔어요. 그래서 뭐 부정행위가 발각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면 시험을 보기만 하면 F는 주지 않습니다. 이름만 쓰고 나가도 저는 F는 주지 않을 거예요. 대신에 본인이 100점 맞을 자신이 있는데 뭐 깜빡 졸았다든지 시험 시간을 헷갈렸다든지 그래서 시험에 참석하지 못했다. 그러면 F 받아요. 그러니까 시험은 대단히 중요하니까 꼭 참석해서 시험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과목의 교과서는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는 그 책 그냥 계속 이어서 쓰면 돼요. 뭐 책을 산 학생도 있을 것이고 안 산 학생들도 있을 텐데 안 산 학생들은 아마 계속 안 사겠죠, 당연히. 근데 어쨌든 그 책으로 합니다. 그 책으로 하고, 네, 그 영어 책을 미국 책을 이제 우리나라로 번역한 책이죠. 여러분들은 뭐 둘 중에 아무거나 가지고 있으면 되고요. 이게 개정판을 거의 뭐 2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꼴로 이렇게 자주 내시는데 개정판 볼 필요 없고 예전 책을 보셔도 뭐 별 무리는 없겠어요. 그리고 네, 보조 교재도 뭐 브릴리의 책을 저는 이걸로 했는데 우리가 이번 학기에 포트폴리오 시어리를 배울 때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잠깐 아주 조금 약간 인용을 해서 배울 거예요. 하지만 이 책을 살 필요는 전혀 없다. 관심 있는 학생들은 뭐 사서 볼 수 있겠지만 굳이 추천하진 않습니다. 뭐 로스 책이나 브렐리 책이나 뭐 큰 차이가 없어요. 사실 약간의 내용 차이가 있을 뿐인데 그 약간의 내용 차이 때문에 뭐 책을 두 권 다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내용 차이가 뭐 있나 보고 싶으면 그냥 도서관에서 빌려서 보면 돼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뭐 지난 그 기업금융의 이 원 수업 들어봐서 알겠지만 우리 수업은 약간의 산수 지식을 배경 지식을 필요로 하죠. 여러분들 더하기 빼기는 할 줄 알아야 된다. 뭐 우리가 미분 적분까지는 제가 요구하지 않지만 덧셈 뺄셈 곱셈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 된다. 네. 네, 이거는 뭐 제가 쓴 건 예, 우리 수업은 1단계든 2단계든 관계없이 무조건 비대면으로 한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으로 한다는 거죠. 네, 실시간 수업 아니고 동영상을 제가 촬영해서 올리면 여러분들이 그거 보는 수업이에요. 여러분들도 그게 제일 좋죠. 실시간으로 하면은 좀 불편하잖아요. 그 시간에 맞춰서 들어야 되니까. 네, 이게 훨씬 편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합니다. 네, 학습 평가 뭐 예전과 비슷해요. 다 뭐 학습 참여 10점, 과제 10점, 뭐 중간 기말이 40점씩인데 뭐 학습 참여라든지 뭐 과제는 제가 뭐 거의 보지 않죠. 특히나 과제는 제출하지 않으니까요. 따라서 그냥 중간과 기말이 반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석은 여러분들 근데 제가 안 본다 그래서 그냥 아예 안 하시면 안 되고 그 온라인 출석 여러분들 반드시 채워야 돼요. 저는 안 하고 싶어도 학교에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제가 뭐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출석 안 보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주의인데 왜냐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러분들이 원해서 듣는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율에 맡긴다. 공부는 알아서 하는 거다. 라는 생각으로 사실 출석을 여러분들이 하든 말든 사실 저는 별 관심이 없는 편이긴 한데 문제는 학교에서 출결 시스템을 굉장히
그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게 사실 우리 학교가 뭐 원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 교육부에서 감사도 나와요. 그런 거 출석, 학생들의 출석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이런 거를, 그리고 학교가 잘 감시하고 있는지 이런 것이 다, 예, 감사가 나오기 때문에 학교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거 지켜줘야 됩니다. 이거 나라에서 시키는 거니까 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이거 그 수업은 그 기간 늦지 않게 미뤄뒀다가 나중에 들어서 결석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꼭 그 기간 내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 저는 수업을 제가 유튜브 채널에 올리잖아요. 제 수업 들었던 학생들 다 알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수업이 지워지지 않아요. 동영상이. 동영상은 항상 업로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정 교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나는 그 미루고 싶다. 나는 너무 공부를 하기 싫고 중간 시험 직전에 나 벼락치기가 너무 하고 싶다. 그런 학생 있겠죠. 제가 어떻게 말리겠어요. 여러분들 자율이니까. 그런 학생들은 그렇다고 해서 출석까지 무시해버리면 안 되고, 일단 동영상을 틀어놓기만 뭐 해서라도 어쨌든 출결은 잘 체크해 놓으라는 거죠. 출석은, 예, 잘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동영상 틀어놓기만 놓고 그냥 잠만 자도, 아니면 뭐 나와서 놀다가도 출석은 되는 거잖아요. 그쵸? 제 말이 맞죠? 뭐 중간중간에 이 동영상 보고 있나 안 보고 있나 이거 확인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틀어놓고 어디 나가시든지 뭐 잠을 자든지 하면 출석은 되는 겁니다. 그만큼 쉬운 거니까. 그것조차 못한다면 저는 학점 받을 자격이 없다 라고 생각하고, 그런 학생들은 F 받으세요. 예, 그냥 동영상 틀어놓고 그냥 어디 갔다 오면은 그 출석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석 관리는 본인이 잘 하시고, 대신에 그 수업 동영상은 항상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뒤늦게 다시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미리미리 공부를 못 해놨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나중에 그 이제 복습하기에 그 아무 문제 없도록 동영상은 항상 올라와 있으니까, 네,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뭐 다 여러분들 편하게 다 만들어 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 매주 뭘 배우는지를 이제 볼게요. 우리가 지금 1장부터 9장까지를 기업금융의 원에서 배웠고, 이제 나머지 부분 10장부터 우리 책이 18장까지 있나? 하여튼 뒤에 좀 있는데 저는 17장까지만 가르치려고 해요. 네, 그래서 우리는 10장부터 17장까지를 배우고, 그 뒷부분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뺐는데, 만약에 이제 그 우리가 보통 14주의 수업을 끝내죠. 그 뭐지? 휴강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휴강하지 않으면 14주에서 끝나니까 사실 여기서 끝나는데, 그래도 만약에 시간이 좀 남는다면 그러면 아마 M&A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1시간 정도 더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그 지난 과거를 살펴보면 했을 때도 있고 안 했을 때도 있는데, 뭐 시간이 남으면 하고 뭐안 남으면 여기까지는 가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업을 듣기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하고 싶은 건, 제 유튜브 채널에 다 예전 동영상이 있으니까 그 기업금융의 이해 원 수업의 첫 번째 수업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거 아마 그렇게 아주 길진 않을 텐데, 무슨 얘기냐면 1장에 대해서 설명한 수업을 한 번만 다시 들어보라는 거죠. 왜냐면 거기서 이 기업재무의 소개를 하면서, 기업재무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을 소개를 하면서 이 책이 전체적으로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서머리를 이야기한 건데, 그래서 그걸 한번 듣고 이 내용들을 이어서 들으면 좀 훨씬 빨리 좀 와닿을 겁니다. 적응이 더 빨리 될 거예요. 그래서 귀찮더라도 그 수업을 한번 그냥 자기 전에 틀어놓고 그냥 귀에 꽂고 그냥 듣다가 자도 되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예. 그러면은 이제 훨씬 쉬울 겁니다. 자, 우리가 1주째부터 아마 4주째 정도까지는 이제 주식시장, 자본시장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뭐 주식시장이라고 특정 질 필요는 없겠고, 자본시장에 대해서 배울 텐데,
네, 1주 첫째 주에는 그러니까 지금 수업이죠, 오늘. 어, 그리고 참 이거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자꾸 까먹는데. 저는 그 동영상을 끊어서 올려달라고 하는 학생들이 좀 간혹 있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고 300명 중에 한 두세 명 정도가 동영상을 한 주째 수업을 쭉 다 합쳐서 올리지 말고 끊어서 올려달라는 학생들이 간혹 있는데, 진짜 미안한데 저는 그렇게는 좀 하기가 어렵고, 그러면 흐름이 너무 끊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간에 뭐 쉬고 싶어서 그런 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쉬고 싶으면 동영상 보다가 그냥 거기서 끊으세요. 그래서 끊고 다음날 또 거기서부터 보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끊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꼭 제가 끊을 필요는 없잖아요, 수업을. 그쵸? 그 정도는 대학생이면 그 정도는 혼자서 알아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수업이 쭉 길게 뭐 지루할 수도 있는데 제가 그거 다 한꺼번에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듣다가 힘들면 도중에 멈추고 다음날 다시 기분 좋을 때 다시 듣고 그렇게 하세요. 수업은 저는 일주일치를 한 번에 올리겠습니다. 그 수업이 우리 일주일 수업은 원래 150분이죠. 75분씩 두 번. 그러니까 저는 150분 분량에 맞춰서 수업을 해서 이제 올릴 예정이에요. 물론 150분보다 대부분은 짧을 거예요. 아마 150분 다 채우는 경우는 많지 않을 거고 150분보다 짧을 텐데, 어쨌든 그렇게 제가 한 번 찍어서 올리는 동영상은 일주일치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우리 원래 두 번 나눠서 수업하는 거지만 그거 합쳐서 하는 수업이다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식으로 할 예정이고요. 오늘 지금 제가 찍는 이 동영상, 이거는 1주째 수업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번 학기에 뭐 배우는지, 주별로 뭐 배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째 주에는 Some Lessons from Capital Market History가 되겠네요. 우리 책 10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뭐냐면 자본시장, 캐피탈 마켓이 자본시장이에요. 자본시장은 우리 흔히 생각하는 주식시장, 채권시장, 뭐 이런 데가 자본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업이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과 주식, 그런 것들이 유통되는 시장이 자본시장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캐피탈에 대해서 배웠었죠. 기업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자본과 노동이 필요하다. 자본, 쉽게 말하면 돈인데, 그 돈은 어떻게 구하느냐? 돈을 빌려오거나 아니면 투자받는다. 빌릴 때는 채권을 발행하고 돈을 투자받을 때는 주식을 발행한다. 그런 것들이 캐피탈인데, 그 주식과 채권, 이렇게 기업이 돈이 필요해서 발행했던 주식과 채권이 거래되는 시장이 바로 캐피탈 마켓. 이제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주식 시장이라든지 뭐 채권이 거래되는 시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캐피탈 마켓이 되겠어요. 그래서 캐피탈 마켓, 자본 시장의 히스토리, 역사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우리 그 주식 시장이 옛날부터 쭉 이어져 왔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사실 그 거래소가 문 연 지가 아주 오래되진 않았는데, 미국은 한 1920년대부터 그 주식 거래, 그러니까 거래소를 통한 주식 거래의 기록들이 다 남아 있어요. 그럼 1920년대부터 지금 2020년까지 하면 거의 100년이잖아요. 100년의 역사가 기록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기록을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 100년의 기록을 가지고 우리는 뭔가 some lessons를, 뭔가 좀 교훈을,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100년간의 주식시장의 역사를 보고 뭔가 배우는 점, 얻어내는 뭐 도출점, 이런 것들을 1주차에서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책 11장으로 넘어가지 않고 2주차에는 마코비츠의 포트폴리오 티어리에 대해서 잠깐 배우겠습니다. 이 마코비츠의 포트폴리오 이론은 사실 굉장히 오래된 이론이기 때문에, 아주 오래됐어요. 60년대에 나왔던 이론일 거예요, 아마. 예, 제 기억이 맞다면 이게 62년인가? 뭐 같은 그때쯤 나왔던 논문인데, 그럼 벌써 지금 60년, 이미 이 이론의 나이가 환갑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아주 오래된 이론이라서 요즘 책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책의 로스 책에서도 마코비츠의 이론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는데, 이게 뭐 꼭
그 주식시장에 들어맞는다, 안 들어맞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이론이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중요한 시사점이랄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전 이거를 꼭 가르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집어넣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보조교재 브릴리 마이어스 책에는 이 내용이 설명되어 있는데 이 내용 보려고 이 책을 굳이 살 필요는 없고 제가 다 강의 노트에 정리해서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책 안 사도 되고 강의 노트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1장으로 넘어가서 리스크 앤 리턴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어쩌면은 요즘 막 이제 주식의 맛을 들인 학생이라면 이제 가장 관심 있어 할 만한 주제가 되겠네요, 이 부분이. 그래서 위험과 수익률이란 수익이 되겠죠. 자, 그래서 3주와 4주째는 이제 그 리스크 앤 리턴, 리스크와 리턴에는 서로 그 뭐라 그러나 이해상충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보통 리스크는 싫어하고 리턴은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위험은 싫어하고 수익은 좋아하는데 위험과 수익은 항상 같이 간다. 위험 없는 고수익이라는 거는 찾기 어렵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3주 4주째에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내가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하면 어쩔 수 없이 고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위험을 낮추고 싶으면은 어쩔 수 없이 고수익을 포기해야 되는 이제 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주식에 관심 많은 학생들은 아마 이 1주차부터 4주차까지의 수업에서 불편함을 많이 느낄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불편할 것 같다 싶으면 그냥 뒤로 가기, 수강 취소 네,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주차, 6주차에는 코스트 오브 캐피탈이라 그래서 뭐 영어로 써있지만 사실 어려운 영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코스트 오브 캐피탈, 자본의 비용, 줄여서 자본 비용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자, 기업은 생산활동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이 요소, 자본과 노동 두 개가 필요하다 이야기했죠. 아마 여러분들 미시경제 문제 풀다 보면 맨날 나올 거예요. 생산의 이 요소, 자본과 노동. 그래서 자본은 K로 쓰고 노동은 L이라고 써서 그 프로덕션 펑션 생산 함수에 맨날 K, L 들어가잖아요. 생산 함수가 뭐 KL 루트 KL이라고 하자. 뭐 그 마지널 프로덕티비티는 얼마인가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생산의 이 요소, 자본과 노동이 있는데 자본과 노동은 그냥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비용을 지불하고 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노동자를 우리가 공짜로 쓰지 않죠. 열정페이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노동을 썼으면, 사람을 썼으면 그 정당한 대가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노동을 사용했을 때 비용을 지불하는 것처럼 자본을 사용했을 때도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본에 대한 비용을 이제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가, 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는 게 5주, 6주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주와 8주에서는 레버리지와 캐피탈 스트럭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레버리지, 우리 이야기 많이 했었죠. 레버리지는 기업이 부채를 사용하는 경우에 레버리지라고 부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럼 기업이 레버리지라는 영어 단어는 결국 지렛대라는 뜻인데, 그럼 부채를 사용하는 거랑 지렛대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기업이 부채를 사용하면 어떻게 된다? 기업의 이익과 손실이 더 증폭되는 효과가 있다 라고 설명했었죠. 우리 그 중간고사가 기말고사에도 있던 문제였어요. 자, 기업이 부채를 사용하는 것을 레버리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기업이 부채를 사용했을 때 이익이 발생하면 이익이 더 커지고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이 더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레버리지라고 부른다. 역시 최근에 주식에 눈든 학생들은 레버리지란 단어를 그 ETF 시장에서 많이 볼 수 있죠. ETF 들어가면 뭐뭐 레버리지 워낙 많으니까 그것만 봐도 대충 무슨 뜻인지 감이 올 겁니다. 뭐 2배 레버리지, 3배 레버리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이 발생하면 이익을 2배, 손해가 나면 손실도 2배 이렇게 해주는 게 레버리지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기업이 빚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
이제 주주가 받게 되는 이익과 손실이 이익일 때 이익이 2배 되고 손실일 때 손실이 2배 되고 그렇게 된다라는 뜻이죠. 자, 레버리지라는 것은 그래서 기업이 부채를 얼마나 사용하는가, 이제 기업이 사용하는 부채를 의미하는 것이고, 따라서 캐피탈 스트럭처, 아까 이야기했지만 자본 구조라는 것은 기업이 부채와 자기 자본을 몇 대 몇으로 하는가 그 구조를 설명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7주와 8주째는 자본 구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기업이 이제 빚을 사용할 때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레버리지가 이제 얼마나 이제 커지는지 작아지는지에 대해서 보고, 그다음에 캐피탈 스트럭처, 그렇다면 기업은 부채와 자기 자본을 몇 대 몇으로 하는 게 가장 기업한테 좋은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볼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보면 이제 중간고사가 될 것이고요. 아이고, 네, 우리 중간고사 봅니다. 제가 원래 8주에 중간고사가 써 있어야 되는데, 중간고사를 제가 깜빡하고 안 썼네. 8주째 중간고사가 써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13장까지 끝내고 중간고사 볼 거예요. 8주째. 그리고 이제 9주째는 이제 페이아웃 팔러시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디비던드는 배당이죠. 그래서 배당과 배당 정책에 대해서 14장 배울 겁니다. 배당, 지난 10년간 제가 배당에 대해서 백날 설명해도 대부분 학생들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겠죠. 이제 관심이 많겠죠. 배당이 뭔지에 대해서. 네, 기업이 배당을 많이 주는 게 좋은지 적게 주는 게 좋은지, 회사들을 보면 어떤 회사는 많이 주고 어떤 회사는 적게 주고 어떤 회사는 안 주는데 왜 그런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다뤄볼 예정입니다. 다음에 11주, 12주에는 레이징 캐피탈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레이징 캐피탈이 뭐냐? 자본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금 조달에 대해서 배운다는 겁니다. 우리 아까 자금 조달할 때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죠. 돈을 빌려오거나 아니면 투자받거나. 그런데 우리 11주, 12주에서는 빌려오는 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배우진 않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간단하게만 하고, 우리는 돈을 투자받는 거, 주식을 발행해서 돈을 투자받는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할 거예요. 자, 역시 주식에 최근에 눈 뜬 학생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겠죠. IPO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는 겁니다. 최근에 쿠팡이 뭐 이미 예견이 되었었지만, 사실 몇 년 전부터 쿠팡은 나스닥으로 갈 거라고 이야기를 어느 정도 해왔기 때문에 사실 나스닥에 갈 거를 예상을 했지만, 실제로 이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죠. 이제 이제 쿠팡이 이제 나스닥에 상장을 하게 되는데, 그 상장하는 거를 IPO라고 부르죠. 쿠팡이 상장을 왜 하느냐? 자본 조달,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뭐 걔네가 돈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더 큰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이제 상장을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바로 그 자금 조달, 특히 이제 자기 자본의 자금 조달에 대해서 11주, 12주째에 자세하게 배울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13주째는 단기 재무 계획. 우리가 제가 이래서 기업금융에 의해 원 수업의 첫째 주 수업을 다시 한번 들어보라는 건데, 그 수업을 듣다 보면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기업 재무라는 것은 결국 기업의 재무 의사결정에 대해서 배우는 과목이다. 기업이 재무와 관련해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런 의사결정을 어떻게 내리는 것이 현명한가, 이거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게 기업 재무, 기업 금융 과목인데, 재무 의사결정의 종류는 수백 수천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 정도를 꼽으라면, 우리가 자본 예산, 자본 구조, 운전 자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예전에 배웠었을 거예요. 자본 예산, 자본 구조, 운전 자본, 이렇게 세 가지가 중요하다. 물론 이거 말고도 배당 정책도 있고 뭐 다양하게 M&A도 있고 많은 의사결정이 있겠지만,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본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이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다룬다 그랬었는데, 자본 예산, 이거는 뭐냐면 예산 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무슨 장사를 하고 싶고, 그 장사,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니, 그것들을 사기 위해서는 돈이 얼마가 필요하다 까지 하는 거를 자본 예산이라 부른다 그랬죠.
내가 뭐 커피숍을 하고 싶다. 그러면 커피숍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뭐 가게를 얻어야 되고 그 커피를 만드는 기계랑 또 손님들 앉게 할 수 있는 테이블이랑 의자랑 이런 거를 다 놓으려면은 예산을 다 짜봤더니 얼마 정도 필요하더라. 매달 임대료는 얼마가 나가겠구나. 라고 이렇게 예산 짜는 거, 계획 짜는 거, 그것까지가 자본 예산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본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이런 거 배운 적 있어? 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 이거를 사실은 지난 학기 마지막 부분에 배운 거예요. 우리 지난 학기 마지막에 뭐 배웠냐면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돈이 매년 뭐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돈이 매년 어떻게 들어올 것 같고, 그다음에 초기 투자 비용은 얼마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NPV, 순현재 가치를 계산해 봤을 때 이게 NPV가 0보다 크면 투자를 하고 0보다 작으면 투자를 안 한다. 뭐 이런 거 배웠었죠.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자본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자본 예산은 우리가 그 지난 학기에 기업금융의 2의 원에서 배웠어요. 자, 그럼 자본 구조와 운전 자본. 자본 구조는 언제 배우냐? 자본 구조는 여기서 배워요. 5, 6, 7, 8주에서 배우는 게 자본 구조예요. 기업의 자본 비용을 배우고 이걸로부터 이제 자본 구조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라는 걸 배웁니다. 5, 6, 7, 8주에 배우는 내용이 자본 구조가 되겠고요. 그럼 운전 자본이 자본 구조는 아까 설명했죠. 부채와 자기 자본의 비중. 자, 그러면 자본 예산과 자본 구조는 이거는 큰 그림이에요. 이거는 장기적인 플랜이에요. 이거는 기업이 한번 이렇게 정해놓으면 이제 쭉 가는 몇 년을 가는 그런 장기적인 플랜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본 예산과 자본 구조는 기업의 큰 그림이다. 그럼 운전 자본이라는 건 뭐냐? 운전 자본은 매일매일 돈 계산하는 게 운전 자본이에요. 실제로 장사를 해보면 돈이 1년치가 뭉탱이가 들어오고 1년치 뭉텅이가 나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돈은 매일매일 벌려지고 매일매일 나갈 돈이 생긴단 말이에요. 따라서 운전 자본이라는 것은 매일 들어오는 돈, 매일 나가는 돈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와 관련된 문제가 운전 자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장사를 하면은 매일매일 매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는 현금 매출도 있을 거고 외상 매출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현금으로 따박따박 들어오면 좋겠지만 외상으로 들어올 거다. 그러면 그게 언제 들어올 것이다 라는 예측을 미리 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뭔가 뭐 원자재, 원료를 매입했어요. 그럼 그 매입할 때도 현금으로 살 수도 있겠지만 외상으로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외상으로 샀다면 이 돈이 언제 나가는가? 그래서 언제 돈이 얼마가 들어오고 언제 돈이 얼마가 나가고 매일매일 돈이 얼마 들어오고 얼마 나가고 얼마 들어오고 얼마 나가고 이거를 계획하는 거, 그거를 운전 자본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되도록이면 매일 들어오고 나가는 돈이 일정한 게 좋겠죠. 어떤 날은 들어온 돈이 확 많았다가 어떤 날은 나가는 돈이 확 많았다가 이렇게 되기보다는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의 뭐라 그러나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에서 나가는 돈을 뺀 값, 그 값이 일정한 게 제일 좋단 말이에요. 많이 들어올 때 많이 나가고 적게 들어올 때 적게 나가서 항상 일정한 금액이 들어오게 하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잖아요. 예를 들면 어쨌든 그 운전 자본을 이제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겠는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14주에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단기 재무 계획 그리고 운전 자본 관리에 대해서 13, 14주에 배우고, 그러면 15주째 시간이 되면 남으면 M&A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다 됐고 한 학기 수업이 이제 끝날 거고요. 그러면 오늘은 10장 수업 첫 번째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강의 자료에 제가 방금 전에 올렸는데요. 참 이번 학기 그 수업 뭔가 참 그 느낌이 참 새로운데, 느낌이 참 이상한데, 제가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 온라인 수업을 처음 시작했죠. 코로나가 터진 게 우리나라에 이제 본격적으로 터졌던 건, 신천지 터졌던 건 2월 초였나? 2월 초 중순이었나? 그때쯤이었고, 그래서 2020년 봄학기부터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했잖아요.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2020년 그 온라인 수업 했던 거를
작년 이맘때쯤 했던 거를 앞부분만 좀 들어봤는데, 그때는 처음이잖아요, 온라인 수업이. 그리고 코로나 이게 뭐 얼마나 심각한 건지도 모르고 막 그러니까 그때 학교에서는 이랬어요. 일단 2주만 온라인 수업한다. 일단 2주만 온라인 수업하고 그 뒤에는 상황을 봐서 오프라인으로 전환한다. 사실 그 당시에는 학생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었어요. 학생들이 그 온라인 수업을 반대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도 이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실. 학생들이 등록금 인하 요구도 굉장히 심했고 하니까 학교에서는 어떻게든 오프라인으로 돌리려고 자꾸 2주씩 연장하는 거죠. 처음에 2주 온라인 해보고 또 코로나가 잠잠해지지 않는다? 그럼 또 2주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작년 이맘때쯤 첫 수업할 때 일단 2주는 온라인 수업을 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 2주씩 늘려가던 게 벌써 1년이 다 됐는데 1년이 지나도록 풀리지가 않고 있네요. 그때는 이렇게 오래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진짜. 뭐 막연히 한 뭐 이번 학기까지는 뭐 안 잡히겠지, 하지만 그래도 다음 학기쯤 되면은 뭐 진정되겠지 했는데, 예,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는 1년이 넘어서까지 1년 반까지 가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됐네요. 그리고 또 다른 점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4주 동안은 이제 주식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아무래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초반에 주식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할 텐데, 작년 이맘때쯤에 주식 시장이 어땠냐면 엄청난 폭락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수업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역사 속에 살고 있다. 역사적인 폭락을 목격하고 있다. 그랬는데 지금 어때요? 지금 또 여러분들 역사 속에 살고 있죠. 역사적인 폭등을 목격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이렇게 큰 변동성 속에서, 특히 주식시장에 국한돼서 이야기하자면, 와, 이렇게 큰 변동성이 있을 때만 내가 자꾸 이 수업을 하게 되네, 막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하긴 최근에는 뭐 폭등까지는 아니죠. 폭등은 한 지난달까지였나 그랬었고, 3200 찍을 때까지. 그러니까 언제였죠? 그게 한 연초 한 1월 말까지였나? 뭐 잘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뭐 최근에는 살짝 뭐 소강상태긴 하지만 어쨌든 이 정도도 뭐 엄청난 변동성이죠. 그래가지고 이 수업을 지금 우리가 10장에서 자본시장 역사에서 배우는 교훈인데, 이 역사가 많이 바뀌었어요, 사실. 작년에도 많이 바뀌고 올해도 많이 바뀌고. 그래서 그 역사, 작년의 역사와 올해 역사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네요. 그거는 이제 수업 이제 진행하면서 차근차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업 들어갈게요. 자본시장의 역사로부터 배우는 몇 가지 뭐 교훈,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대한 수익을 계산하는 방법, 뭐 이건 뭐 대충 중요하지 않고, 그다음에 다양한 투자 유형에 대한 과거의 수익, 그리고 다양한 투자 유형에 대한 과거의 위험, 이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시장 효율성의 의미, 이것도 매우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익과 위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쯤에는 시장 효율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이것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시작부터 나오네요. 자본시장의 역사로부터 얻게 되는 가르침, 이거래요. 딱 이렇게 세 줄만 읽으면 됩니다. 간단하죠. 위험을 감수하면 보상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위험을 감수하면 보상이 따른다. 여기서 말하는 보상이라는 것은 수익을 의미합니다. 내가 위험을 감수해야지 수익이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가만히, 내가 돈 10,000원이 있는데 그 10,000원짜리를 가만히 내가 들고 있으면 그 10,000원이 갑자기 11,000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10,000원을 내가 위험을 감수하고 주식시장에 투자를 해야지 뭔가 돈이 바뀌어서 수익이 되어서 나한테 돌아올 수 있다, 이 뜻이죠.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면 보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네요. 보상이 아니라 손실이던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일부 학생들은 또 나는 지금 개털됐는데 뭐 요즘 같은 이런 장에서 개털되긴 어렵겠지만 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들 불편하면 뒤로 가기 불편하면 뒤로 가기 해주세요. 네, 여기서 말하는 위험을 감수하면 보상이 따른다라는 것은 물론 주식 투자를 하면 손실도 볼 수 있죠. 이익도 볼 수 있고. 하지만 우리는 장기적으로 봤어요. 우리는 자본시장의 역사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100년 역사를. 100년 역사를 놓고 보면 결국에는 위험에는 보상이 따랐다라는 거예요. 짧게만 보면 한 달, 혹은 뭐 2시간. 이렇게만 보면 손실을 볼 수도 있죠. 하지만 길게 보면은 결국에는 보상이 따랐다라는 거예요. 지난 100년 동안은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기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는 이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사면 물론 떨어지는 것도 오르는 것도 있고 떨어지는 것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 가지 종류 사가지고 그냥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은 웬만하면 평균적으로는 오른다라는 거예요. 그 중엔 떨어지는 것도 몇 개 있겠죠.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보상이 따른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교훈은 위험을 감수하면 보상이 따른다라는 거였는데 여기서는 좀 더 달라요. 이제 위험이 크면 클수록 그 보상도 잠재적인 보상도 같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잠재적이라는 말을 포텐셜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이제 확실하진 않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손실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잠재적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평균 수준에서는 보상이 따른다 그만큼의 보상이 따른다라는 거죠. 그 실제는 다를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손실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지난 역사를 봤을 때 평균적으로는 이익이 따랐다라는 이득이 발생했다는 것이고 어쨌든 위에서는 위험을 감수하면 보상이 따른다. 수익이 발생한다라는 거였고 밑에서는 위험이 크면 클수록 수익도 같이 커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리스크와 리턴의 트레이드 오프 관계, 상충 관계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냐? 우리는 위험을 싫어한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물론 위험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위험을 좋아하는 사람이냐? 예를 들면 복권을 많이 사는 사람이라면 그거 복권을 사는 행위는 위험을 즐기는 행위예요. 왜냐하면 복권을 샀을 때 내가 받게 되는 기대값은 일반적으로라기보다는 100% 거의 100%의 확률로 복권 샀을 때 내가 받게 되는 기대값은 내가 복권 살 때 지불하는 값보다 작아요. 내가 저 복권을 한 번도 안 사봐가지고 진짜 단 한 번도 제 돈 주고 복권을 사본 적이 없어서 복권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복권이 뭐 만약에 1,000원이다 그러면은 그 복권 1,000원짜리 샀을 때 내가 얻게 되는 기대 수익이 있잖아요. 뭐 10%의 확률로 뭐 5,000원 당첨되고 뭐 5%의 확률로 10,000원 당첨되고 뭐 그런 거 그게 있다라면은 그 기대값을 구했을 때 내가 지불한 1,000원보다는 적단 말이에요. 기대값이. 왜냐? 그래야지 복권회사가 돈을 벌죠. 복권회사가 자선회사가 아니잖아요. 걔네가 돈 퍼주려고 복권 발행하는 게 아니죠. 자기들 돈 벌려고 복권을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복권회사가 이득이고 복권을 사는 사람 쪽은 기대값으로는 손실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른 사람들은 다 손실 보겠지만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복권을 사는 거잖아요. 자, 나는 돈을 지불하고 위험을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돈을 지불한다는 의미는 내가 1,000원짜리 복권을 산다 그 의미가 아니고 내가 1,000원을 지불했을 때 내가 얻게 되는 기대값이 예를 들어 800원이다 라고 치면 나는 200원을 사실상 지불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200원을 지불하면서까지 내가 그 위험을 택한다라는 것은 나는 위험을 매우 좋아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카지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카지노가 돈 퍼주는 데 아니잖아요. 당연히 걔네들이 수익을 올리는 곳이죠. 카지노가 어떻게 수익을 올리느냐? 기대값을 살짝 낮추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카지노에 가서 땡기는 거 저는 땡겨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재미로 한 3,000원? 뭐 이렇게 해본 적은 있습니다. 3,000만 원 아니고 3,000원. 진짜 뻥안 치고 3,000원. 제 평생 아마
제가 카지노에 가본 적은 사실 적진 않은데 그냥 뭐 가면 술도 공짜로 주고 하니까 카지노에 가본 적은 많은데 카지노에서 제가 도박에 쓴 돈은 제 평생 다 합쳐서 제가 장담하는데 10,000원 넘지 않습니다. 10,000원 안 넘어요. 하여튼 그래서 땡겨본 적은 있는데 예를 들면 한 번 땡기는데 만약에 1달러다. 내가 이거 한 번 그 게임 그 슬롯 머신 그거 한 번 하는데 1달러다. 그러면 아마 내가 얻게 되는 기대값은 한 90센트 이 정도일 거예요. 10센트는 그러니까 카지노가 가져가는 거죠. 카지노는 그걸로 수익을 내는 곳이고, 그럼 그것도 역시 나는 사실상 10센트를 카지노에 돈 내는 거나 다름없단 말이에요. 1달러 내고 90센트 받는 거니까. 그럼 10센트라는 뭐 작은 돈이라면 작은 돈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거를 지불하면서 나는 위험을 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위험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위험이 없는 거죠. 위험 중립적인 것보다 오히려 더 위험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리스크 러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리스크 뉴트럴이라고 쓸게요. 얘는 위험 중립이에요. 중립. 그럼 위험 중립이라는 건 뭐냐? 이런 게 위험 중립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내가 지불하는 그 돈하고 내가 받는 기대값이 같을 때 나는 이거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 이러면 위험 중립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어 그거죠. 예를 들면 돈 1,000원을 내고 여러분들이 어떤 게임에 참여해요. 돈 1,000원 내고 게임에 참여하는데 동전 던져서 앞면 나오면은 너 1,000원 잃는 거. 대신에 뒷면 나오면은 오히려 2,000원 가져가. 그러면 앞면 나오면 내가 받는 돈 0원, 뒷면 나오면 2,000원. 그러면 기대값 1,000원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불한 돈이 1,000원이에요. 1,000원 내고 나는 0원이냐 2,000원이냐의 게임을 하는 거예요. 반반 게임을. 카지노는 당연히 그런 게임 안 만들겠죠. 그렇게 하면 카지노는 돈 못 벌잖아요. 카지노도 그러면은 그 카지노도 운에 의해서 돈을 벌 수밖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 되는 거죠. 카지노는 당연히 이런 게임을 제시하는 거죠. 너 1,100원 내. 대신에 앞면 나오면 0원, 뒷면 나오면 2,000원. 그러면은 0원, 2,000원의 기대값은 1,000원이지만 너는 내는 돈은 1,100원이니까 우리가 사실상 100원 먹는 거야. 이게 카지노의 정책이죠. 카지노는 그렇게 100원씩 돈을 버는 것이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예를 들면 카지노 방식이 아니라 너 1,000원 내고 0원과 2,000원의 반반 게임을 해. 그러면은 위험 중립인 사람은 뭐냐? 리스크 뉴트럴 한 사람은 나 그거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 이런 사람은 위험 중립인 거예요. 그런 게임이 있을 때. 나 그 게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나 한번 해볼까? 귀찮은데? 뭐 이런 정도? 그러면 그냥 위험 중립. 그러면 위험을 좋아하는 사람, 아이고. 리스크 러빙 하는 사람. 위험 선호. 위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게임 무조건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1,100원 내고라도 심지어 카지노도 가는 사람인데 근데 1,000원 내고 0원 2,000원짜리 이런 즐거운 게임을 하자고? 나는 무조건 이 게임 해. 그러면 리스크 러빙 한 사람. 그 다음에 리스크 어벌스 한 사람. 위험 회피. 리스크 어벌스 하는 사람은 뭐냐면 그 게임 무조건 안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내 돈 1,000원 그냥 갖고 있는 게 좋지. 0원 200원? 나는 심장 떨려. 힘들어. 그런 사람은 이제 위험 회피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그 아까 말했듯이 복권이나 카지노를 하는 사람은 당연히 위험 선호 쪽으로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무조건 위험 선호예요. 왜냐하면 돈을 심지어 지불하고 리스크를 택하는 것이니까요. 자, 그럼 위험 회피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보험을 많이 들면 그거는 위험 회피적인 성향이 있다라고 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보험이라는 것은 내가 돈을 보험료 내죠. 보험료 내고 이제 큰 사고 같은 거에 대비하는 것인데 당연히 보험회사도 돈을 버는 곳이죠. 보험회사가 우리 불쌍한 사람들한테 봉사하는 단체요. 그게 아니잖아요. 사고 당하신 분들한테 도와드리는. 물론 걔네들 그 광고 할 때는 막 삼성 화재 뭐 이런 광고 보면은 막 엄청 그 봉사하는 것처럼 물론 광고는 찍지만 사실 걔네들 돈 버는 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는 보험료하고 우리가 지불하는 보험료하고 우리가 받게 되는 그 뭐 보상금이랄까요? 그 돈의 기대값을 생각했을 때 당연히 우리가 내는 돈이 더 많아요. 지불하는 보험료가 더 많고 우리가 받게 되는 돈의 기대 수익은 그보다 적습니다. 그래야지 그 보험회사가 돈을 벌겠죠.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 드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그런 사람들은 위험을 회피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나의 미래 자산이 어떤 변동성을 타지 않았으면 좋겠는 사람인 거죠. 나는 사고를 당해도 내 자산의 내 재산이 그대로 유지되었으면 좋겠는 사람. 내 자동차가 박살이 나도 그 자동차가 버려지는 게 아니라 그거랑 똑같은 자동차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 사람. 내가 그걸 위해서라면 나는 매달 보험료 얼마씩 낼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위험 회피라는 거죠. 제 설명이 좀 약간 난해했나요? 좀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마다 보험 하나도 안 들고 복권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권 같은 거는 미쳤어 그러면서 보험만 잔뜩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카지노에 가는 사람, 복권을 사는 사람보다 보험을 드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건 뭐 실제 연구 결과도 그렇고 일반적으로는 위험 회피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그리고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도 사실 뭐 일부 사람들이 복권이나 도박을 즐길 수는 있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그거는 위험 선호 측면에서 즐긴다기보다는 물론 뭐 위험을 선호하니까 즐기는 것이겠지만은 그런 사람들조차 어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 회피적인 성향을 띠기도 하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우리 사람들은 위험 회피 성향을 갖고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그 이론의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제학에서는 사람들은 위험 회피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보통은. 우리도 그렇게 가정할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은 위험 회피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위험을 다 싫어하는 걸로 우리는 가정하는 거예요. 저는 아닌데요? 뭐 이러지 마세요. 그냥 그렇다고 가정합시다. 저는 아닌데 그러지 말고. 그래서 사람들은 위험을 싫어해요. 그래서 위험은 싫고 수익은 좋은데 근데 문제는 위험이 클수록 수익도 같이 커진다. 즉 일종의 비례 관계가 있다는 거죠. 고위험이면 고수익이고 저위험이면 저수익, 하이 리스크이면 하이 리턴이고 로우 리스크면 로우 리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제일 좋다? 리스크는 낮고 수익은 높으면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게 두 마리 토끼는 잡을 수 없다. 로우 리스크와 하이 리턴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는 없고 내가 하이 리턴에 한 마리 토끼를 잡으면 로우 리스크는 못 잡아요. 하이 리스크를 감수해야만 하는 것이고 내가 한 마리 토끼 로우 리스크를 택하고 싶다? 그러면 하이 리턴은 못 잡아요. 로우 리턴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리스크와 리턴의 트레이드 오프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제 알겠죠?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못 잡는다. 네, 그 얘기고요. 그게 과거 지난 100년간의 자본시장의 역사를 보니까 이렇다더라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쭉 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수익을 계산하는 방법부터 볼 텐데 이건 뭐 대단히 아주 간단한 내용이니까 어려운 거 없어요. 자, 수익을 계산할 때 우린 두 가지로 수익을 계산할 거예요. 첫 번째는 달러 리턴이에요. 달러 수익, 그러니까 돈 금액이 얼마냐, 내가 돈 얼마 벌었냐라는 거예요. 그게 달러 리턴이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퍼센티지 리턴이 있어요. 퍼센티지 리턴은 수익률의 개념이에요. 몇 퍼센트 벌었냐. 뭐 어렵지 않죠. 내가 10,000원 투자해서 11,000원 벌었어요. 그러면은 달러 리턴 개념으로는 10,000원 투자해서 11,000원 벌었으면 1,000원 벌었죠. 그 1,000원이 달러 리턴인 거고 퍼센티지 리턴의 개념은 10,000원 투자해서 11,000원 됐으면은 10,000원 중에 1,000원 벌었으니까 10%. 그 10%가 퍼센티지 리턴이다. 그래서 퍼센티지 리턴은 퍼센트로 계산한 수익률의 개념이고
달러 리턴은 달러로 계산한 수익, 내가 얼마 벌었는지 그 금액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이 발생했을 때 걔를 몇 원으로 쓸 거냐 아니면 몇 퍼센트로 쓸 거냐 그 차이죠. 여기선 둘 다 배우지만 우리 앞으로는 수익률 퍼센트만 보겠습니다. 달러 리턴은 수업에서는, 그러니까 이론, 우리가 금융 이론에서는 별로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실생활에서는 달러 리턴이 더 중요하죠. 내가 얼마 몇백만 원, 몇십만 원을 벌었는지가 중요하지 몇 퍼센트를 벌었다 이거는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나한테 중요한 건 돈 얼마 들어오냐가 더 중요하니까. 실제 투자에서는 달러 리턴이 더 중요한 것이겠지만 우리 공부할 때에는 파이낸스 이론에서는, 이론 공부에서는 달러 리턴은 쓰임새가 거의 없고 퍼센티지 리턴만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자, 여기 근데 리턴을 보면은 토탈 달러 리턴을 보면 income from investment가 있고 그 다음에 capital gains가 있네요. 로스일 수도 있다고 이제 괄호치고 써 있고, 뭐냐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은 주식도 그렇고 채권도 그렇고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그 주식이나 채권에서 콩고물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게 있어요. 바로 채권에서는 이자, 영어로는 쿠폰이 있었죠. 쿠폰이 떨어져요. 뭐 매 분기마다 혹은 반기마다 혹은 연마다 뭐 이렇게 특정 분기마다 이렇게 쿠폰이 떨어집니다. 그냥 보유하고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돈이 떨어져요. 주식은 배당이 비싼 개념으로 배당이 있다 그랬죠. 삼성전자 아마 분기마다 배당을 줄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은 매 분기마다 배당을 준단 말이에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분기마다인지 반기마다인지. 제가 삼성전자 사본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주식을 솔직히 안 해가지고 뭐잘 모릅니다. 네. 자, 그러면 income from investment는 뭐냐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채권에서는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 그리고 주식에서는 배당에 해당하는 부분. 내가 인베스트먼트 투자를 했는데 하고 그 투자를 해서 쭉 그 주식이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더니 그냥 그 회사에서 나한테 주는 거예요. 아이고 투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배당 주고 돈 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자 주고 그렇게 받는 돈을 income from investment이라고 하고, 플러스 캐피탈 게인은 뭐냐면 이제 자본 이득이죠. 게인은 이득이고 로스는 손실이 될 텐데, 캐피탈 게인은 값이 오른 거예요. 내가 주식을 10,000원에 샀는데 그 다음날 11,000원으로 올랐어요. 그럼 내가 11,000원으로 올랐을까? 그 즉시 주식을 팔면 1,000원 번 셈이잖아요. 샀을 때 비해서. 그렇게 그 매매 차익에 의해서 얻게 되는 수익 또는 손실, 그 부분을 캐피탈 게인, 자본이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본이득은 내가 그 팔았을 때 이제 받는 가격에서 내가 샀을 때 지불했던 가격을 빼면 캐피탈 게인이 되겠죠. 10,000원에 사서 11,000원에 팔았다? 그러면 10,000원에 산 거, 11,000원에 판 거에서 10,000원에 산 거 빼면 1,000원 남잖아요. 그게 캐피탈 게인이 된다 그랬어요. 이 수익을 인컴 프롬 인베스트먼트하고 캐피탈 게인으로 나누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건 우리 지난 학기에 배웠습니다. 기억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는데 지난 학기에도 우리가 주식의 수익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거 얘기했어요. 그래서 수익은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고, 인컴 프롬 인베스트먼트, 특히 배당 같은 경우 주식의 배당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금을 과세를 한다 그랬죠. 개인이 배당 받은 거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한다. 그래서 배당에 대해서는 이중과세 논란이 늘 존재한다고 했었고, 자본이득, 우리가 주식으로 그 매매 수익이 발생했을 때 그때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과세를 안 하고 있죠. 적어도 여러분들은 돈 안 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과세를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아주 이제 굉장히 많은 양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한테만 그렇고, 그 얼마 10억인가? 하여튼 몇 억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만, 대주주의 경우에만 자본이득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하고 그냥 일반 개인 투자자에게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지난 학기에 제가 설명했었는데 그때는 학생들이 관심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때는 그때도 주식이 많이 오를 때였나?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자본이득에 대해서, 지금 미국은 자본이득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하고 있고 한국은
사실상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과세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 과세를 하는 거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 법이 통과됐나 안 됐나 그건 잘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정확하게. 그때 한참 논의가 됐었고 주식시장에서는 뭐 난리가 났었죠. 제 기억에는 통과됐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내년인가 내후년부터는 예, 과세한다고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제가 확실하지 않아서 제가 정확하게는 말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하면 네이버 검색해보세요. 네이버 가면 아마 다 나올 거예요. 주식 양도소득세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이름을 저 정확하게 이름도 투자소득세인가 양도소득세인가 잘 모르겠는데 차익소득세인가 차익거래세 잘 모르겠네. 하여튼 지금 한국은 주식을 거래할 때는 과세를 하고 있지만 그 차익이 발생했을 때는 과세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거래세를 줄이고 그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함으로써 그 돈을 못 번 사람은 세금을 덜 내고 돈을 번 사람은 세금을 더 내는 방식으로 지금 전환하려고 이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네, 제가 법이 통과됐는지 안 됐는지가 잘 정확하지 명확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한번 네이버 찾아보십시오. 하여튼 논란이 꽤 됐었던 이슈였죠. 그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얘한테는 과세를 하는데 얘한테는 과세하지 않는다.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밑에 예제를 보면 1년 전에 950달러의 가격에 채권을 구매하였다. 1년 동안 30달러 이자를 2번 받았다. 이 30달러 이자 2번 받은 거 이게 바로 income from investment죠. 내가 채권을 1년 동안 가지고 있었더니 콩고물이 2번 떨어졌어요. 이자가 2번 30달러씩 2번. 그리고 오늘 채권의 가격이 975로 올랐어요. 내가 처음에 살 때 950이었는데 콩고물 2번 떨어지고 나서도 채권의 가격이 이렇게 오른 거죠. 그럼 총 수익은 얼마인가? 자, income from investment는 30달러 이자 2번 받았으니까 30, 30 합쳐서 60달러 이자 받았고 그 다음에 캐피탈 게인, 자본이득은 내가 950에 사서 975에 팔았으니까 그 차익이 225달러 번 거죠. 시세 차익으로. 그래서 60, 25 합치면 나는 사실상 85달러를 번 거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네. 배당에 대해서 할까 하다가 나중에 어차피 우리 배당 나중에 배우니까 그때 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퍼센티지 리턴도 똑같아요. 그래서 퍼센티지 리턴도 디비던 일드와 캐피탈 게인 일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퍼센티지 리턴은 수익률의 개념인데 퍼센트의 개념인데 걔도 배당으로 얻은 수익률, 배당 수익률, 주식으로 하면 배당이고 이제 채권을 하면 이자가 되겠죠. 이자 수익률 또는 배당 수익률. 그다음에 더하기 캐피탈 게인은 자본 수익률. 그래서 수익률의 개념을 할 때는 그러면 그 퍼센트니까 뭐 나누기 뭘 해야 되는데 나누는 뭘로 나누느냐? 나누는 값은 바로 이 비기닝 프라이스, 그러니까 내 샀을 때 가격, 처음에 샀을 때 지불했던 그 가격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디비던 일드는 내가 받은 배당 나누기 그동안 받은 배당 뭐 2번 받으면 2번 다 합쳐서 한 번 받으면 한 번 그거를 처음 샀을 때 가격으로 나누고 그다음에 캐피탈 게인 일드는 내가 얻은 차익 팔았을 때 가격 빼기 샀을 때 가격 그게 차익이죠. 손실일 수도 있고 이익일 수도 있겠지만 그 차익을 처음 샀을 때 가격으로 나누면 그게 자본이득이 되겠습니다. 자본 수익률이 되겠어요. 그래서 1년 전에 35달러의 주식을 샀다. 1년 동안 1.25의 배당을 받았고 그 다음에 오늘 주식의 가격이 40으로 올랐으면 나는 1년 전에 35에 샀는데 5달러 올라서 40이 됐네요. 그럼 달러 리턴으로 하자면 1.25달러 콩고물 떨어진 거 배당 그거 1.25달러 받았고 그 다음에 주식이 5달러 올랐어요. 35에서 40으로. 그래서 5달러 오른 거 합쳐서 1.25 더하기 5 해서 6.25 달러 리턴 쉽죠. 그 다음에 이제 퍼센티지 리턴으로 보면 수익률로 보면 그럼 일단 총 수익률을 바로 보자면 이것도 어렵잖아요. 총 수익률을 바로 보자면 그냥 이거 6.25를 처음 샀을 때 가격이 35로 나누면 돼요. 그럼 끝입니다. 그래서 6.25 나누기 35 하면은 아마 17.86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해도 되고 우리는 만약에 각각을 따로 보고 싶다. 17.86을 우리는 그 배당 수익률과
자본 수익률로 나눠서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따로따로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 6.25 중에 1.25만 35로 나눈 처음 샀을 때 가격으로 이렇게 나누면 그게 배당 수익률 3.57%. 여러분 이거 퍼센트랑 소수점이랑 여러분 헷갈리는 거 아니죠? 이거 시험 채점하다 보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헷갈려서 그렇게 잘못 쓴 건지 아니면은 그냥 실수인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실수한 학생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거는 0.0357이 나왔으니까 3.57%로 쓴 거죠. 이 나눗셈을 했을 때. 뭐 이런 것까지 설명 안 해도 되죠. 우리 대학생인데. 그래서 0.0357, 1.25 나누기 35 하니까 0.0357, 그래서 3.57%라고 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본 수익률은 캐피탈 게인 일드는 내가 35에 사서 40에 팔았으면 5달러 버는 건데 그 5달러를 35로 나눠서 0.1429 나와서 14.29% 이렇게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래프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1925년부터 2010년까지 1925년부터 2014년까지로 썼네요. 2014년까지의 자본시장의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어떻게 기록했느냐? 1925년 말에 1달러를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6년 초라고 해도 되겠죠. 1달러를 특정 뭐라 그래야 되나? 특정 자산에 투자했다 칩시다. 1달러 여기다 투자했어요. 1달러 투자하고 지금 이거 89년인가요? 90년인가요? 89년 동안을 그냥 쭉 묻어놨어요. 1달러 투자하고. 그랬더니 89년 지나서 얼마가 되어 있겠느냐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1달러로 그럼 어디다 투자했느냐? 투자 유형을 몇 가지 종류로 좀 나눴어요. 첫 번째, 스몰 컴퍼니 스탁스. 그래서 작은 회사들의 주식. 소기업, 뭐 중소기업의 주식. 우리나라로 치면 주로 코스닥에 많은 그런 것들. 뭐 코스닥 주식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대충 대입을 하자면. 그래서 사이즈가 작은 회사의 주식에 1달러 투자한 거예요. 뭐 엄밀하게 따지면 이제 1달러를 이제 분산 투자한 거죠. 작은 회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뭐 미국에 뭐 수천 개, 수만 개가 있겠죠. 그 수만 개 회사에 1달러를 아주 잘게 쪼개서 분산 투자한 거예요. 이 회사 주식 한 개, 이 회사 주식 한 개 이렇게 다 해서 합쳐서 1달러를 나눠서 이렇게 투자한 겁니다. 그 1달러가 나중에 89년이 지나서 2014년에 얼마가 되어 있느냐? 27,419달러가 되어 있다. 1달러 투자했는데 그게 27,000배가 올라서 이렇게 27,400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large company stocks. 얘는 대기업 주식이네요. 우리나라 치면 막 시가총액 높은 애들. 그래서 대기업 주식에다가 1달러를 투자했어요. 물론 대기업 주식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이제 여러 개 분산 투자했다라고 쳐봅시다. 그러니까 평균치를 낸 거죠. 1달러 투자했더니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어요. 오르고 내리고 반복해요. 단기적으로는. 근데 긴 추세를 보면 결국에는 올라서 89년 지나서 5,316달러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뭐 지금은 더 올라가 있겠네요. 지금 한 10,000달러 돼 있겠다. 네, 5,000달러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고, 여러분 이 두 개 그래프 차이가 별로 안 커 보인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한 5배 넘게 차이 나는 거예요. 지금 얘는 5,000인데 얘는 27,000이잖아요. 한 5배 차이있지만 지금 여기 세로 축을 약간 로그 스케일로 한 거죠. 지금 여기 1, 2, 3, 4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1, 10, 100, 1000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로그 스케일로 해놨기 때문에 이게 별 차이 안 나네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별 차이 안 나네 이럴 수 있지만 실제로는 5배 넘는 차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 색깔 까만색인가요? 얘는 롱텀 가버먼트 본드네요. 그래서 장기 거버먼트 본드니까 정부가 발행한 채권인데 우리는 그냥 국채라고 합시다. 물론 국채 아닐 수도 있어요. 지방채일 수도 있죠. 지방정부도 채권 발행하니까요. 근데 그냥 국채라고 하죠. 그러면 장기 국채에다가 1달러 투자한다.
그리고 이제 계속 그 돈을 묻어두면 이제 만기 끝나면 연장하고 계속 이렇게 묻어두면 89년이 지나서 그 1달러가 135달러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장기 채권에 이렇게 묻어두면 30년 만기 채권이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긴 채권인데 30년 만기 채권에 이렇게 쭉 묻어놓고 그냥 한 89년 쭉 있었더니 물론 만기가 되면 이제 만기를 계속 연장해 가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135달러가 됐다는 거고 그 다음에 트레저리 빌, T빌 여러분 기억나나요? 그 미국의 국채 아이고 미국의 국채를 우리가 그냥 원래 미국 재무성이 트레저리인데 미국 국채를 그냥 줄여서 트레저리라고 이제 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옆에 빌이 붙기도 하고 아니면 T 노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T 본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T 빌은 얘는 1년 만기 채권, T 노트는 1년에서 10년 만기 중기 채권, T 본드는 10년에서 30년 얘는 장기 채권이었어요. 기억나나요? 그러니까 롱텀 가버먼트 번드는 T 본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쉽습니다. 얘는 T 본드라고 그냥 간주하면 되고 그다음에 T 빌은 맨 위에 있는 거 얘는 1년 만기 채권, 1년 혹은 1년 미만의 만기의 채권. 그래서 얘는 단기 채권이에요. 그래서 단기 채권에 1달러를 묻어놓고 계속 매년 이제 새로운 채권으로 연장해 가면서 89년을 버텼더니 1달러가 20달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채권을 사야 된다, 주식을 사야 된다? 주식 사면은 대기업 주식 사면 5,000달러 되고 얘는 27,000 되는데 채권 사면은 120 막 이러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단기 채권 1년 미만 만기 채권 T빌에 투자했더니 1달러 묻어놨더니 거의 100년 지나갔는데 20달러밖에 안 돼 있어요. 주식 샀을 때는 5,000달러 돼 있고 27,000달러 되어 있었는데 자, 이번에는 인플레이션 물가죠. 자, 1925년에 예를 들어 짜장면 한 그릇이 1달러였어요. 근데 이게 89년 지났더니 짜장면 한 그릇이 이제 13.10달러 되어 있는 거죠. 물가 수준이 그렇게 13배나 올랐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뭘 느꼈느냐 이런 이제 과거 역사가 이렇게 가슴이 웅장해지는 과거 역사가 있는데 그래서 이걸 보니까 아니고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이제 따로따로 떼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거 한 개 한 개 떼어서 이제 우리 지금 5가지 종류 봤잖아요. 스몰 컴퍼니 스탁, 라이즈 컴퍼니 스탁, 롱텀 가버먼트, 그 다음에 T빌,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렇게 5개 봤는데 라이즈 컴퍼니 스탁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파란색 선 얘를 하나하나 띄어서 볼 거예요. 뭐냐면 지금 이 그래프는 무슨 그래프냐면 연도별로 가격을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1달러가 1년 지나면 얼마 되는지 또 1년 지나면 얼마 되는지 그렇게 해서 이제 연도별로 이제 차고 올라간 건데 그러면 매 년마다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잖아요. 올해 몇 퍼센트 올랐는지 그 다음 년에 예를 들어 1926년에 1년 동안 몇 퍼센트 올랐는지 27년에 몇 퍼센트 올랐는지 28년에 몇 퍼센트 올랐는지 그거 다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그림으로 나타낸 게 이거예요. 1925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처음에는 대충 한 10%좀 넘어 보이죠. 이 그림 보면은 여기가 20이니까요. 한 10% 좀 넘게 이렇게 올랐나 봐요. 1926년에. 그리고 그 다음 년 27년에는 한 30 몇 프로 이렇게 올랐나 봅니다. 1년 동안 30 몇 프로 올랐으면 많이 오른 건데 작년에 우리나라가 그쯤 올랐나요? 그랬죠. 최근에 한 그 정도 오른 것 같은데 최근 한 1년간. 네. 자, 그리고 그 다음 1928년에는 더 올랐어요. 그래서 40 몇 퍼센트가 올랐고 그 다음 29년에는 오히려 떨어졌어요. 1년 동안 수익률이 연초에서 연말까지 이렇게 연초 연말을 대비해 보니까 오히려 수익률이 떨어졌고 그 다음 년도는 더 떨어지고 그 다음 년은 더 떨어지고 이렇게 어쨌든 매년 수익률 매년의 수익률이라는 것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수익률을 의미하는 거죠. 1월 1일에 출발해서 1년 동안 쭉 달려왔어요. 주식시장이. 그래서 12월 31일까지 수익률 대기업 주식에 투자한
그런 포트폴리오에서만 봤을 때 수익률을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연도마다 달랐다. 여기서 보면은 처음에 26년, 27년, 28년까지는 오르다가 29년에 떨어지고 30년에 떨어지고 29년 떨어지고 30년 떨어지고 31년에 뚝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볼 수 있죠. 그 그림이 이 그림이요. 처음에 올라가다가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다가 이제 또 다시 올라가고 뭐 이렇게 되죠. 지금 이 그림을 보면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또 다시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다가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그림으로 나타낸 게 이제 이겁니다. 뭐 일종의 막대 그래프, 시간 흐름에 따른 막대 그래프 형태로 나타냈네요.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이제 이 막대기가 지금 한 89개 있는 거잖아요. 1926년부터 2014년까지 89개의 막대기가 있는 거죠. 막대기 보니까 거의 대체로는 파란색이에요. 그러니까 올랐을 때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는 주식시장 보통 표시할 때 빨간색이 오른 거죠? 우리나라는 맞나요? 빨간색이 오른 거고 파란색이 내려간 거잖아요. 보통 미국은 반대인데 미국은 떨어지면 빨간색이고 올라가면은 뭐 초록색? 보통 녹색으로 표시하거나 그러는데 여기도 내려간 걸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올라간 걸 파란색으로 표시했네요. 자, 그래서 이 막대기 89개의 막대기를 보니까 내려간 것도 물론 몇 개 있어요. 빨간색 막대기도 몇 개 있지만 파란색 막대기가 훨씬 더 많아요. 평균적으로 보면은 주가는 오른다라는 거예요. 물론 떨어질 때도 있죠.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4년 연속 떨어지는 때도 있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때는 막 대공황이라고 불렀던 거죠. 4년 연속 떨어지니까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연속해서 오르는 경우가 더 많지 가끔 떨어지는 경우가 한두 번 있어도 오를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우리가 평균도 내볼 수가 있겠죠. 이거 막대기들 다 합쳐서 평균 내면은 대충 한 이 정도 높이 되지 않겠어요? 대략 한 제 느낌은 한 이 정도 높이에서 평균이 나오지 않을까요? 대충 한 10 조금 넘는 선에서 뭐 물론 이 평균은 많이 넘을 때도 있고 많이 하회할 때도 있죠. 하지만 오르락내리락 이거 하는 걸 평균 내보면 대충 한 이 정도 선에서 평균이 계산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스몰 컴퍼니 스탁 한번 보죠. 스몰 컴퍼니 스탁 또 보면 잠시만요. 네, 스몰 컴퍼니 스탁도 보면은 1926년 막 오를 때도 있고 이렇게 내려갈 때도 있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는데 보니까 내려갈 때보다는 올라갈 때가 역시 더 많아요. 얘도 평균 내면은 뭐 대충 한 이 정도? 이거 너무 높게 잡았나? 한 이 정도? 이 정도 평균 되지 않을까요? 좀 높게 잡은 걸 수도 있고. 하여튼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었지만 평균적으로는 오를 때가 더 많았다. 평균으로 하면 대충 한 이 빨간 선 정도, 이 정도로 이제 평균 잡을 수가 있다. 아까 이 처음에 이 과거 역사를 본 그래프에서는 소기업, 스몰 컴퍼니 스탁이 주가가 훨씬 더 많이 올랐는데 라지 컴퍼니 스탁스의 그 수익이 더 낮았는데 왜 막대기는 얘는 막대기가 다 길고 얘는 막대기가 더 작냐 이럴 수도 있는데 막대기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 이 단위를 봐야 돼요. 왼쪽에. 그래서 이 축을 보면은 지금 50, 100, 150 이 단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50, 100, 150이에요. 예, 아까는 20, 40, 60이었고 여기 평균이라고 해봤자 20보다 훨씬 못 미치는 이 정도 수준일 것이고 얘는 지금 평균 대충 잡으면은 그 50보다 한참 낮겠지만 어쨌든 아까 대기업 주식보다는 더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심지어 어떤 해에는 100% 훨씬 넘어서 수익률이 막 140%막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해도 있었다라는 거죠. 연초 대비해서 연말의 수익률이 오히려 2배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수익이 많이 발생했다는 거죠. 대기업 주식은 100% 넘어간 적은 당연히 없을 거예요. 많이 올라가야 한 60보다 좀 낮은 50 얼마? 이 정도인데 중소기업 주식은 막 100% 뚫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50을 뚫을 때는 많았죠. 지금 여기가 50인데 50% 이상의 수익을 올린 적은 꽤 많았어요. 대기업 주식은 50을 넘은 적은 거의 한 2번 정도? 여기랑 여기 이 정도밖에 없는 정도인데 중소기업 주식은 이렇게 수익이 50을 넘을 때도 꽤 많았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롱텀 가발만 반다고 T빌하고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그 미국의 장기 채권, 뭐 그냥 T본드라고 해도 뭐 상관없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장기 채권 보니까 역시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평균은 대충 한 이 정도 뭐 근처일 것 같고, 보니까 여기는 이제 단위가 훨씬 작아졌죠. 10, 20, 30 이렇게 올라갑니다. T빌은 내려가는 일은 거의 없죠. 내려간 적은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거의 없고, 올라가기만 하는데 올라가는 정도가 작아요. 얘는 2, 4, 6, 8, 10 단위니까 지금 막대기는 얘가 얘보다 더 길어 보이지만 막대기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얘는 이만큼 올라가면 10이 올라가는 거고, 얘는 10 올라가려면 여기까지 올라와야 10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0을 넘기는 경우는 거의 여기 빼고는 거의 없는 거죠. 얘는 10을 넘길 때도 은근히 좀 있었는데,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인플레이션을 보면 인플레이션도 뭐 초반에 인플레이션 좀 내려가기도 했지만 그 뒤로는 이제 뭐 쭉 이렇게 올라가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평균을 한번 계산해 봤어요. 평균 다 매년마다 수익률이 있었잖아요. 막대기가 다 나와 있잖아요. 1926년에는 얼마, 27년은 얼마, 수익률이 다 얼마인지 나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다 더해서 89로 나눠서 평균을 계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대기업 주식의 수익률은, 평균 수익률은 12.1%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보면은 12.1이면 대략 한 0에서 여기가 10이면 12.1이면 한 이 정도 되지 않겠어요? 한 여기쯤에서 평균, 이만큼이 평균이었다라는 것이고, 다음에 소기업 주식은 16.7%래요. 대기업보다 높죠. 한 4.6% 정도 높죠. 연평균 수익률이 16.7이었으니까 한 여기 대충 한 여기쯤 되나? 한 대충 한 여기쯤에서 평균이 계산됐던 것 같아요. 16.7% 이 정도 됐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롱텀 콜프릿 반드는 6.4. 우리 앞에 그래프에서 콜프릿 반드 회사채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었는데, 그다음에 장기 국채 혹은 정부 채권에 대해서는 6.1%. 그래서 얘는 롱텀 가버먼트 번드는 6.1%. 대충 여기가 6 정도 되겠네요. 한 6 정도, 이 정도가 평균이었다라는 것이고, T빌은 평균이 3.5%네요. 3.5%, 여기가 3이죠. 한 3.5면 한 이 정도. 그래서 이 정도가 평균이었다라는 거네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3% 정도가 평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 막대기들을 다 합쳐서 평균을 계산해 봤더니 이렇게 각 투자 유형마다 지금 수익이 이렇게 이제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 처음 수업 시작할 때 다양한 투자 유형에 대한 과거의 수익을 살펴보자 그랬잖아요. 우리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다양한 투자 유형, 대기업 주식, 소기업 주식, 장기 채권, 단기 채권, 인플레이션, 이런 다양한 투자에 대해서 그 과거의 수익 데이터를 지금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로 다 살펴봤어요. 자, 이제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거 뭐냐면, 이 말은 좀 약간 생소할 수 있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건 뭐냐면, 리스크를, 내가 위험을 감당함으로써 얻게 되는 엑스트라 리턴, 위험을 감당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위험을 감당했기 때문에 내가 얻게 되는 초과 수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자산에 투자할 때 요구하는 수익률에서 무위험 자산에 요구하는 수익률을 초과하는 부분, 리스크가 없는 자산에서 리스크가 있는 자산으로 옮겨감으로써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수익률. 자, 이거 뭔 소리냐면, 말은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사실상 굉장히 쉬운 거예요. 내가 내가 어떤 무위험 자산에 투자를 해요. 그런데 수익률이 예를 들어 2%예요. 무위험, 정말 위험이 전혀 없는, 여기다가 내가 투자 100원을 맡기면 무조건 100% 확률로 102원으로 돌려받는 무위험 자산이 있다고 쳐봅시다. 뭐 여러분 은행 생각하면 되겠어요. 은행 망하지 않으면 웬만하면 정해진 이자율대로 이자 주잖아요. 물론 은행 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완전한 무위험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 위험이 아주 작으니까 안 망한다. 이 은행 안 망한다. 확신이 드는 은행이 있다면 거기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이자율이 2%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내가 어디 주식에 투자해요. 삼성전자 주식에 투자하면 아마도 수익률이 정확히, 물론 내가 그 예측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한 5%, 아니 5% 너무 작나? 한 10% 정도 벌 거라고 이제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내가 위험이 없어도 나는 2%를 먹을 수 있는, 가만 앉아서 받을 수가 있는데, 근데 위험을 감수하면 10%로 수익을 더 높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때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거는 뭐냐? 바로 이 8%가 내가 위험이 없을 때에서 위험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넘어갈 때 8%를 추가로 내가 받게 되는 거잖아요. 엑스트라 리턴이죠. 위험이 없어도 2%는 어쨌든 먹어요, 나는. 근데 위험이 있는 자산으로 넘어가면 8%를 추가로 더 받아서 10% 받는 거잖아요. 바로 그 엑스트라 리턴에 해당하는 이 8%, 얘가 바로 리스크 프리미엄이다.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뺄셈만 할 수 있으면 계산할 수 있다. 10 빼기 2만 계산할 수 있으면 8. 이 값이 바로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값이에요. 자, 그래서 위험한 자산에 투자할 때 요구하는 수익률에서 무위험 투자에 요구하는 수익률을 초과하는 부분, 즉 이 10% 중에서 이 2%를 초과하는 8%에 해당하는 부분, 리스크 없는 자산에서 이 2%짜리에서 리스크가 있는 자산으로 옮겨감으로써, 이 10%짜리로 넘어감으로써 추가로 얻는, 2에서 10으로 넘어갈 때 8 내가 추가로 얻죠. 그 수익률을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한다. 자, 그럼 우리는 무위험 수익률이 얼마인지를 알아야지. 이 2%라는 거, 저는 지금 그냥 은행에 가면 2% 줘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은행이라는 것도 100% 무위험하지 않단 말이에요. 은행이 내일 망할지 안 망할지 어떻게 알아요? 장담은 못하는 거잖아요. 항상 만약이라는 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무위험 자산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아요. 세상 모든 것도 무위험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내가 손에 돈을 꽉 쥐고 있어. 내가 100원짜리 돈을 내 손에 꽉 쥐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얘가 10년 동안 내 손에 10년 뒤에도 여전히 내 손에 있으리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뭐 모르죠. 누가 와서 뺏어갈지, 막 나 때리고 뺏어갈지 모르잖아요. 무위험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위험 수익률을 알아야지 리스크 프리미엄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세상에 무위험 수익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계산 안 하고 넘어갈 거냐? 우리는 무위험에 가장 가까운 위험 자산을 찾아보자. 그래서 세상에 무위험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지만 가장 위험이 낮은, 그러니까 가장 안정성이 높은 자산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은 바로 미국 재무성이 발행하는 T빌이 가장 안정성이 높을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T빌에 내 돈 투자하면 1년 뒤에 거의 확실하게, 거의 99.9999%의 확률로 내가 그 약정된 수익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채무불이행 위험이 없는 T빌의 수익률을 우리는 무위험 수익률로 간주해요. 일반적으로. 얘도 무위험은 아니지만 미국이란 나라가 당장 1년 안에 망할지 안 망할지 아무도 장담은 못하는 거죠. 그럴 확률이 매우 적지만 없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무위험은 아니지만, 하지만 무위험에 가깝다. 그 T빌은 이제 만기가 이제 가장 짧은 국채죠. 그래서 정부는 만약에 만기가 돌아온다. 근데 미국 정부가 폭삭 망했다. 그래도 미국은 어쨌든 달러를 발행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세금을 올려서 달러를 조달하든 아니면 달러를 발행해서 자금을 마련하든 이런 방식으로 당장 1년간의 위기는 버텨나갈 수 있다고 우리가 가정하자는 거죠. 예를 들어 T본드다. 30년 만기 채권이다. 그러면 30년 뒤에까지 미국이 건재할지 이거는 알 수 없지만 T빌 1년 미만의 만기라면 미국은 아무리 미국이 힘들어져도 심지어 핵폭탄을 맞아도 미국은 1년은 버틴다 라고 이렇게 가정한다면 T빌의 수익률을 우리는 무위험 수익률로 간주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국채는 만약에 그 국채가 달러로 발행된 국채라면 달러를 찍어내지 못하는 한 돈을 못 갚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예전에 1997년 말에, 이제 여러분들 97년 말이라 그러면 아이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 이럴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 예전에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어서 그 구제금융을 받았죠. IMF로부터. 우리나라가
부도가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부도가 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왜? 달러를 자기네가 찍어내면 되니까. 우리나라는 달러가 부족해서 외환 보유고가 말라버려서 달러를 갚을 수가 없어서 달러를 그 IMF로부터 빌려올 수밖에 없었지만 미국은 달러를 빌려올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네가 찍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다른 그 어떤 나라보다도 채무불이행 위험이 훨씬 적은 나라가 미국이라는 거죠. 기축통화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T비례 수익률을 무위험 수익률로 간주합시다. 그러면은 그럼 다른 투자 유형들, 우리 앞에서 지금 투자 유형 여러 가지 봤잖아요. 그 중에 T비례 수익률을 3.5% 얘를 무위험 수익률로 가정해버리면 그러면 라지 스탁의 리스크 프리미엄 계산할 수 있죠. 여기에서 이 수익률에서 여기 무위험 수익률 이거 빼면 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계산하자는 겁니다. 12.1%에서 무위험 수익률, 즉 T비례 수익률 3.5를 빼면 8.6. 얘가 그 라지 스탁스의 평균 리스크 프리미엄이다. 대기업 주식에 투자하면 대기업 주식은 당연히 위험한 주식이죠. 주식 사면 주가가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위험한데 근데 평균적으로는 그 위험에 대한 대가로 8.6%만큼의 초과적인 수익을 올린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아도 3.5%를 앉아서 벌 수 있지만 위험을 감수함으로써 12.1까지 수익을 높일 수가 있는데 따라서 그 얘기는 내가 위험을 감수함으로써 8.6%만큼의 초과 수익률, 엑스트라 리턴을 벌 수 있다라는 거죠. 스몰 스탁은 수익률이 16.7이었죠. 위에 보면 16.7이래요. 그러면 16.7에서 위험을 내가 택하지 않아도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여전히 난 3.5는 앉아서 볼 수 있으니까 그럼 그걸 뺀 13.2만큼이 내가 감수한 위험에 대한 보상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위험에 대한 보상의 개념이 리스크 프리미엄의 개념인 거예요. 나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3.5는 벌어요. 근데 위험을 감수하면 13.2를 더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위험 때문에 내가 위험을 감수했기 때문에 얻게 된 초과 수익률이니까 위험에 대한 보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다른 것도 다 똑같이 자기 수익률에서 T빌의 수익률 3.5만 빼면 그게 리스크 프리미엄이고 T빌은 애초에 자기가 무위험이라고 했으니까 3.5 빼면은 당연히 리스크 프리미엄은 빵이 되겠습니다. 위험을 택하지 않으면 위험에 대한 보상도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위험에 대한 보상도 당연히 빵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빵이에요.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조금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아주 재밌는 부분을 또 계속 이어서 할게요.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